라이브. 네, 와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타트업 생존 일기 시인 11일차 11일? 와, 12월 11일 화요일 이 시간이 간다니까. 오후 10시 31분 저희 공동 창업자이자 논스 대표님 문영은 대표님을 모시고 힘들 오늘 때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만 대표야. 여기 뭔가 시인하는 잘서 이게 약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아, 네, 맞아요. 제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영훈이와 같이 하자고 졸랐습니다. 네.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오늘 나는 현타가 너무 심하게 왔어. 아 진짜? 그러니까 리서치 막 하다가 이게 계속 이랬잖아. 음. 이게 딱 끝나니까 그냥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몸 긴장 다 풀리고 잠은 며칠 동안 안전 상황이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는 뭐 많이 나아졌지. 맞아. 어쨌든 넌 원래 어떻게 한번 하나 지냈냐? 빡세다 하다. 넌 어떻게 지냈니? 저는 어떻게 이제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요즘 노션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노션에 좀 꽂혀 있고 모든 것의 DB화 플러스 어떻게 이제는 더 많이 빨리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업하면서 막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많이 하게 돼. 뭐 인생이 그냥 짧으니까 빨리 하고 싶은 거겠지. 빨리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지? 짧은 시간 안에 신중하지만 크게.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원래 막 탄탄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진짜 막 몇 년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딱 접고 다른 거 해봐도 되고 막 고집을 막 끝까지 고집을 가지고 막 밀어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단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충분히 애당초부터 충분히 큰 문제라면 좀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좀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가치가 좀 적을 수도 있고. 그쵸.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상태는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뒤에는 알파논스랑 코블릭이랑 논스 파운데이션은 다 퇴근했고요. 오늘 사실 퇴근 늦게 한다고 저희 기혼자인 강영세 군께서 여기서 좀 약해졌어요 요즘. 그래서 강영세 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자라고 해가지고 나 그거 듣고 나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 진짜? 왜? 그러니까 그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건데 독일에서 이 친구들이 8시간이라는 건 한국에서 그러니까 9 to 5는 다 전 세계가 똑같아. 대신 우리나라가 약간 9 to 5 이후에 막 이상한 게 많아. 근데 그 시간 안에 이 나라도 대국이고 이 나라도 대국이고 맞지? 근데 똑같이 시간을 놓고 24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왜 어떤 나라는 더 스트레스 받고 어떤 나라는 덜 스트레스 받을까? 그치.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오늘 저는 이제 드디어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다형 구매했어? 나 아까 들고 갔던 거 있잖아. 뭐하는데? 그래서 접이식 미니벨로. 아 진짜? 나 그래서 이제 그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약간 헐. 살도 빼고. 춥지 않아? 그건 나 다 있어. 나 마스크도 다 있고 장갑도 다 있고 원래 이제 중국에서 자주 타가지고 굉장히 익숙하고. 네, 일단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미팅을 했죠. 네, 누구랑 미팅을 하셨죠? 김준우님이라고. 네. 지금 근데 얘기해도 되나? 나온 거를? 아니면? 지금 뭐 하면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뭐 핵심은 뭐냐면 약간 논스 쪽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막 입주자들한테 VC나 인큐베이션 쪽으로 정확히 말하면 인큐베이션 쪽으로 도움을 VC도 받지? 드리지 투자자 연결도 못했는데, 해주니까. 드리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미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논스에 오시는 논스에 입주하시는 멤버분들은 뭐 개발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사업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인큐베이션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논스에서 옛날에는 제공되지 않던 서비스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주쿠님 안녕하세요. JJ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넌스가 도대체 우리가 브랜딩 그러니까 어떤 내러티브로 사람들이 우리를 인지했을 때 넌스는 어떠어떠한 기업이다. 어떠어떠한 거에서 선구자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했고 오늘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는 그거였어. 너가 만약 4, 5등이라면 너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한 내러티브는 나는 확실한 2등이다. 난 강한 2등이다. 그 약간 그거 아니야? 옛날에 이더리움 제외하고 다 차세대 이더리움 이런 거. 맞아. 근데 그건 거 같아.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고 그건 내가 넘사벽이고 블록체인 2.0 얘기 나오니까 모두가 3.0이래.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약간 근데 나는 사실 준우 형하고 얘기하면서는 되게 전략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내가 그러니까 뭐 사업 경험 많고 그러시니까 되게 인사이트가 막 남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사이트하고 좀 다른 그런 인사이트. JJ님 미더리움 가자. 네. 이더리움 10만 원 내려갔던 거 알아? 나도 싶은데. 근데 나 옛날에 이더리움 가격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 보고 이더리움 3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3만 원 되기 전까지 사지 말라고 막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막 20만 원 이렇게 가버렸죠. 자, 네 노션에 요즘 꽂혀 있다고 말했는데 노션 좀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 노션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약간 트렐로라는 툴이랑 비슷한데 구글 독 같은 것도 기능도 있고 근데 정말 업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약간 뭔가 그런 협업 툴의 덕후가 맞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테스팅 해보고 뭐 미팅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약간 그 관계형 DB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션을 많이 기록하고 측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했던 것들을 얼마나 팡팡팡팡 늘어가는지를 관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RDBMS. 그러니까 저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스타트업으로서 우리가 유일하게 가진 장점은 좀 더 우수한 도구들과 약간 좀 린하게 방향 전환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대기업들보다 더 잘하는 아니면 대기업과 맞먹는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제 도구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너가 노션 보여줬을 때도 나는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걸 안 썼지? 이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써보니까 어땠어? 신세계지. 왜냐하면 약간 그냥 딱 그 느낌이야. 나무 위키피디아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딱 눌렀을 때 거기 안에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 물론 그치. 거기에서 막 그게 손님 안녕하세요. 물론 그게 완벽한 기능은 아니다. 완벽한 기능은 아니지만 약간 스타트업 하면서는 약간 도구 선택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녀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나한테는 되게 중요해지는 일인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도 뭐 지금 도구가 있다면 도구를 쓰고 도구가 없다면 도구를 뭐 만들거나 해야겠지. 너무 관리하기 좋을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진짜 애매해. 왜냐하면 내가 막 싱가포르를 가거나 일본을 가거나 내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동시에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가, 동시에 인게이지를 어떻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약속이나 그런 것들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이게 다 펼쳐져 있으니까 잘 안 모아지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노션을 해도 해결은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노션이 아니라 다른 툴이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을 간다 그럼 일단 일본 딱 클릭하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일본에 있지만 이 사람들 어떤 메신저나 그런 걸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클릭을 했을 때 그 사람들과 과거에 나는 어떤 대화를 이어왔고 이런 건데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구글 주소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폰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거랑 연동이 돼야지 내가 빨리빨리 답장을 할 수 있지. 그치. 어쨌든 네 그래 도구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이제 추후에 또 다른 미팅을 했는데 이분이랑 생각을 하면서는 약간 이분이 이제 뭐 결혼을 하신 분이신데 내 짝은 어디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요즘에 나 그런 생각 들어. 약간 논새도 피바람이 불잖아.
그리고 이혼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과연 이성적으로 할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다. 결혼할 때? 결혼 안 할 것 같아 나는 사람들이. 이게 그 친절한 현희 씨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 좀 웃긴 채널이야. 그냥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막 답변해주거든. 그럼 막 별의별 거 다 물어봐. 막 뭐 성관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녀 관계나 막 왜 10살이나 많은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젊은 것들 두고 이런 질문도 물어본다. 근데 여기서 막 최근에 인기 있었던 것 중에서 30대 노처녀는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이런 게 있었어. 30대 노처녀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겪고 있는 뭐 심리 상태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물론 이거 여자가 말하는 거잖아. 말하니까 이분하고 반대를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거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30대 노처녀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30대 여자가 이러이러한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무서워서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하겠다라는 말이 많았어. 진짜?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결론은 그거였어. 30대 여자는 면접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년 동안 면접관을 계속 해왔어. 그리고 남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로 많은 걸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눈이 높아져 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한테는 좀 안 맞는 그런 게 있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 밑에 댓글에서 남자들이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댓글이 달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또 자기 자신을 표명하는 글을 썼어. 근데 거기를 보면서 자기가 저는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지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뭔가 결혼해가지고 20, 30대 빨리빨리 결론이 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얘기하면서. 그래서 약간 내 짝은 어디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내 짝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 네, 이만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는? 오케이, 설명해보세요. 저는 왜 사람이 평생 한 명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걸 왜 법적으로 강제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서. 네, 영훈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최근에 놀라고 있는 거 말해줄까? 네? 나는 최근에 우리나라 중상층 여성분들이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너무 보수적이라는 걸 깨닫고 있거든. 보수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개방적인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꽤나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적이고 약간 사회에서 봤을 때 그래도 딱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틀 안에서 이거 맞춰지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막 정숙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게 부정적이면 우리가 말한 용기 없는 그런 특성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틀 안에서 살면 이런 것도 있겠지. 만약 남자가 그런 틀 안에서 살면 이제 우리 시댁하고 이제 그 아내랑 싸워. 맞지? 그러니까 남자로서 나의 부모님이랑 아내랑 싸우면 누구 편 들어? 난 딱히 누구 편 들 것 같지 않아. 그래? 무조건 아내 편 들어야 돼. 무조건. 뭐 나는 이렇다고 들었는데 내가 결혼을 해본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런데 이런 면에서 부모님 편을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남자들 중에서. 근데 난 그걸 듣고 약간 뭐지? 약간 그러니까 부모님 편을 왜 드냐면 약간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편을 든다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 남자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 약간 조선시대도 아니고. 근데 좀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이런 거를 제가 접하면서 막 약간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신기하다. 역시 결혼 안 하신 분들끼리. 네. 원래 결혼 안 한 사람들끼리 결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주변에 결혼 너무 많이 해. 네.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원희진님 답변을 하자면 김경누님 안녕하세요. 미국 금융자본이 암호화폐를 장악하기 위해 어떤 프레임으로 암호화폐를 규정할 것을 예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증권형 토큰과 암호화폐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뭐 비트코인, 지캐시, 모네로 이런 친구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증권형 토큰 같은데 일단은 본인들의 프레임
본인들의 프레임이 있고 그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이게 무엇인지 따로 규정을 일단 내리지 않고 일단은 증권형 토큰이 증권법으로 먼저 다뤄지고 그게 일단 최우선 순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뭐 어떻게든지 미국이 프레임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오히려 좀 더 뭐 잘 모르겠다. 좀 더 저 역사를 좀 또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난 뒤에 저희가 저녁에 매우 긴 그 회의를 했었죠. 진짜 우리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무슨 일? 뭐 뭐 얘기는 진짜 막 다양한 걸 많이 했는데 다 해야 되는데 하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채우냐 안 채우냐. 저희가 이제 확장과 어떤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어떤 이런 입주해 계신 분들 그를 위한 커뮤니티를 잘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또 2호점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2호점을 오픈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 다 차고 있진 않아서 그걸 이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확장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인 움직임을 일으켜야 할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내부에서 우리가 어떤 게 우선순위냐 어떤 방식이 가장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서로 너의 책임이 뭔데 나의 책임이 이거야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렇게 토론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책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책임을 물을 때 이제 그러니까 난 사실 연대 책임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팀 자체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알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거랑 그냥 팀의 책임은 없고 모든 게 개인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랑 뭐가 더 좋은 것인가 혹은 우리가 이 중에서 무엇이 좋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무엇이 좋다고 말을 했을 때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왜 나는 이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얘기도 나눴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젠 조직 구조도 짜고 업무 프로세스도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뭐가 답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맞아. 막 책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 특별히 막 그런 거 있잖아. 다 성공하신 분들이 책 쓴 거. 그러니까 진짜 너다.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해왔어요라고 하는데 분명히 자기들도 하면서는 답이 없었을 텐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러이러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말씀하실 수 맞다. 있어요. 최근에 이제는 영세가 스프린트에 꽂혀가지고 어, 스프린트를 계속 하자고 하는데 어, 근데 이게 5일이란 말이야. 어. 그리고 형이 없는 상태에서 스프린트를 하면 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책에. 그러니까 그 직접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많은 최고 의사 결정자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5일이나 걸리고 막 그 시간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약간 그게 가장 막 많은 사람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난 또 아직 설득이 아직 안 됐거든. 그게 과연 최적의 과연 방식인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맞나 안 맞나 판단할 근거가 좀 없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막 rapid reiteration 면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너가 말했듯이 약간 모든 사람이 온보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를 통해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 우리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들 그런 걸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뭐 노션을 쓰거나 슬랙을 쓰던가 트렐로를 쓰던가 이런 걸 했을 때 사실 그 도구나 방법보다는 약간 도구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확실한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영세도 아마도 그냥 왜냐면 영세는 사실 리얼타임으로 손을 많이 보고 있잖아. 그 상황에서 영세는 약간 스프린트 그런 걸 해서 단기적인 목표가 팍팍팍팍 나와야지만 자기가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스프린트가 프로덕트 만드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략 설정할 때 스프린트를 하나? 뭐 쓸 수는 있다는데 모르겠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직은 그래서 좀 더 책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네, 피원 가보님 안녕하세요. 그 손님께서 갑자기 이 얘기 한다고 하셨는데 약간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고민에 대해서도 생각 많이 해보고 그냥 근본적인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거가 나를 자극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고 워라벨을 믿지 않습니다. 저기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지내실 건가요? 연말? 옆구리 따스할 건가요? 아니요, 저 그냥 계속 일할 거예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문영과 연락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은 나는 너와 만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할 거야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손님이 인센티브로 스톡 옵션도 있나요? 있죠. 네. 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답변하기 전에 미디어 스타트업과 언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한수영 기자님이랑 정인선 기자님을 만났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냥 언론과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재밌는 질문들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언론이 중립적이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언론이 믿는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걸 그냥 투명해야 되는가, 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과연 대기업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의 어떤 글의 포맷이 가장 적절한 포맷인가, 뭔가 언론의 어떤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너무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언론과 미디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젊은 분들의 얘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을 들은 거는 닷페이스라는데, 닷페이스 알아? 아니 몰라. 그 유튜브 방송인데 그 좀 더 뭔가 여성 인권 이슈라든지 막 그런 것들 많이 다루고. 닷페이스? 닷페이스. 닷페이스. 오케이. 그거랑 그다음에 긱블, 이게 약간 공대생분들이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는 공대가 왜 쿨한지를 유튜브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 틈새 시장을 겨냥한 미디어가 잘 되고 있는 거잖아. 그것도 그렇고, 근데 오늘 하나 깨달은 거는, 너 거기서 얘기하면 안 들려. 네, 하나 깨달은 거는 이젠 한수영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솔루션 저널리즘. 그러니까 자,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저희를 끊어버려서. 지금 다시 연결됐어? 근데 어디서 끊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우. 네. 오늘 한수영 기자님이랑 얘기하면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제 솔루션 저널리즘? 뭐냐면 이제는 기존 언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정보가 목표 고객한테 전달이 잘 되는 데까지만 신경을 썼다면, 솔루션 저널리즘은 이제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거죠. 정보가 전달된 이후에 그 고객이 어떠한 행동 변화를 나타냈는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결국 정보 전달한다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인 거잖아. 그 행동까지가 잘 됐는지를 우리가 더 신경 써주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이제는 어떤 그런 밸류 체인을 갖는데, 근데 이게 뭔가 미디어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소금 여기가 코워킹 공간이라서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제는 미디어가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처음에 이제 대기업들 위주의 광고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컨텐츠 자체를, 그냥 정보 자체를 팔려고 해요. 근데 그 힘든 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 광고하면 당연히 힘들고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반면에 괜찮나? 수련입니다. 반면에 이제 컨텐츠를 파는 거는 자체는 괜찮긴 한데 컨텐츠 자체가 너무 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로 유료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엄청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내가 정보를 특정 고객군한테 전달을 해서 어떤 특정 집단 행동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에 측정 가능한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으면 내가 그거에 그 가치 상승분의 일부분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보 전달 이후에
특정 집단적인 어떤 사회적인 행동 변화와 그것으로 인한 가치 창출에 내가 그 초점을 맞춘다면 미디어 자체가 충분히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그때 미디어는 지금의 미디어랑 다르겠지.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갑자기 생각든 건데 기존 미디어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디어가 특정 정치파를 손을 들 때? 음. 왜냐하면 그쪽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투표를 한쪽으로 몰아주거나 이런 거잖아. 제로섬 게임에서. 그러니까 몰아줬을 때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그거가 이제 단면적인 예인데 단면적인 솔루션 그러니까 솔루션인가 프로블럼 저널리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과거에는 정치에서만 적용이 됐다는 게 이제는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하지? 왜냐면 그런 거는 있잖아.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에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보도를 하긴 하잖아. 근데 그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근데 이제는 예를 들면 그 미디어의 목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이제는 정보 전달인데 그 각 분야마다 정보 전달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다 다르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뭔가 그걸 해서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사회의 변화를 갖고 온다거나 그래서 그 정보를 받은 후에 일어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집중한다라는 측면? 그 뭐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만약에 그래서 이게 어떤 양상으로 나올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생각은 형이 좋아하는 게리 비가 얘기했던 모든 회사는 미디어 회사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미디어라는 게 지금처럼 어떤 일반화된 어떤 신문 위주의 미디어가 아니라 점점 모든 회사에서 그런 미디어 펑션들을 인하우스로 점점 어떤 큰 밸류 체인으로 하나로 좀 편입되는 과정들? 그렇지. 모든 매개체에서 사람들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매개체에서 사람들을 인게이지를 하고 그 인게이지를 한 거를 뭔가 거기서 가치를 주고 맞지. 맞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제 그 attention economy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약간 내가 봤을 때는 기존의 산업에서 미디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해보면 미디어 산업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 예를 들면 미디어를 위한 미디어? 예를 들면 그는 네, 저희 어떤 기업이세요? 물어봤을 때 저희 인터넷 기업이에요. 이런 걸 비슷하다고 보거든. 인터넷은 어떤 도구인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체가 문제가 있어. 다시 됐나요? 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사들이 지금 전 미디어 펑션을 더 획득하는 거. 그래서 미디어가 과연 미디어 산업이 뭘 위한 미디어 산업인가? 물으면 별 답이 없단 말이야. 왜 미디어가 존재하는 건가? 그리고 미디어는 이제 매개체니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내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전달의 이유가 처음부터 없겠지. 그래서 그 목적성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미디어 산업이라는 게 좀 더 어떤 수단으로서 더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단순하게 정보 전달 너무 많고. 정보는 너무 많지. 너무 많고 지금 원희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찌라시를 통한 정보 습득자의 행동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수익 창출하는 금융사랑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현존하는? 이라고 하셨는데 저거에 더 맞을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라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이거고 분석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는 약간 그 분석에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행동을 유발하는 건데 근데 저거를 그러니까 금융사를 보고 우리가 미디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금융사는 미디어 솔루션 미디어에 되게 가까운 형태일 수도 있지. 그 리포트들이. 그쵸. 대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미디어적인 측면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어떻게 가공을 하는가, 그걸 어떻게 포장해서 남에게 전달하는가 이런 건 있겠지. 네.
네, 그래서 네. 뭔가 뭐 광고업체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처럼 좀 미디어 컨설턴시 우리 그런 게 있나? 너희 회사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컨설팅 그런 해주거나 데 있어. 음, 있어. 그게 좀 더 뭔가 더 모르겠어요. 근데 좀 공부할 게 많을 것 같아. 잘 몰라서.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행동 변화에까지 초점을 둔다면 더 뭔가 비용을 찾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지금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가 한 2번 정도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할 건데, 네. 너무 끊겨서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몇 가지 답을 할게요. 아직도 이더리움이 최고인가요, 영훈님?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개인 의견이요. 뭐 옛날엔 비슷해요. 그쪽이 믿는 철학이랑 어떤 기술적인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물론 빠질 사람들은 빠지고 들고 있을 사람은 들고 있겠지만 뭐 그런 기술이랑 철학이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격이 변했을 뿐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의견 딱히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오늘 나왔는데 메이커다오의 CDP? CDP인가 CPD? 그 있잖아. 음, 그거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전체에 들어있는 밸류 가치보단 크긴 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꽤나 가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음.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후손을 낳아야 번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즘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답하고 마무리하시죠. 저는 그냥 인간의 어떤 저한 생물학적인 본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후손을 낳아야 하고 음. 아 그러니까 이거는 번식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후손을 낳아야 하고 번식도 해야 한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시리님, 저희가 데이터와 미디어의 접점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가 좀 더 해보고 올게요. 오늘 생각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저희도 막 미디어로 시작을 한 건 맞거든요. 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는 언론과 미디어에 새로운 혁신적인 도전을 하시려는 분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희도 맞는 게 약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정보 전달을 되게 충실하게 잘했던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랬던 거는 정보 전달을 잘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겠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보 전달을 해서 그래서 뭐 이게 어떻다는 거야.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못했지 블록체인어스 할 때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세웠던 KPI 중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시켰느냐. 그런 데서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성격이 또 있었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정보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KPI를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지. 우리가 HR 회사인데 사람들을 퇴사시켜서 일자리를 찾아줬다. 이러면 좀 더 말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11월 11일 화요일 11일차 시인 여기서 마치게 되고요. 오늘 시인을 한 영훈이와 하시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편히 쉬시고요. 너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